자, 반갑습니다. 오늘 111차 기술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좋은 아버지 되기 성공적 자녀 양육의 비밀에 대해서 한국게임중독협회장님이신 이정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훌륭한 아버지가 안 돼가지고 오늘 사실 이 부분에 가슴이 찡하게 옆에서 좀 들으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정기 박사님께 우리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정기라고 합니다. 기술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 제가 사실은 맞나 안 맞나 잘 생각해 봤는데, 저도 사실 심리적으로는 제가 기술적인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좋은 아버지 되기, 성공적 자녀 양육의 비밀,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녀 양육의 비밀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비밀이 없습니다. 비결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제가 제 이력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늦게 시작을 했고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시작한 게 41살 때부터였기 때문에 사실 40대에 시작해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자격증도 심리학을 전공하다 보면 이 정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전문가로서 활동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군부대 독서 코칭이나 어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심리 관련된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한국게임중독협회 사단법인인데 지금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외부 활동을 강의를 보통 어린 아이들부터 유치원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은 어릴 때 형성된 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청소년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띄우니까. 예. 빌 게이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억만장자의 모습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어린아이들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 어린 사진을 보면서 억만장자가 될 거라는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근데 단지 볼 수 있는 사람은 부모나 그 주변에 있는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은 잠재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성공 비결이 독서라고 했죠. 독서가 성공 비결이었던 것은 빌 게이츠조차도 벤치마킹을 했다는 얘기죠. 성공자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성공 가능성을 더 찾았다는 것이죠. 성공적 자녀 양육의 비밀이 무엇인가? 사실은 아까 서두에 비밀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공적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첫째는 자녀가 인정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인정하지 않는 부모는 사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밀을 들어가기 전에 자녀 성장의 출발은 부모의 철학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철학이 없는 사람은 없죠. 뭐 개똥 철학이라든지 이런 보통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 다 하는데, 철학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어떤 생각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부모가 자기의 어떤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철학이 없을 때
자녀 양육의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부모의 욕심이 들어가고요. 자녀의 성장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의 욕심이, 부모의 어떤 생각들이 그 자녀 생각 속에 먼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부모 자신의 평가입니다. 여기 지금 같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모두 제 연령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신이 내가 몇 점인지 한번 평가를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한 평가는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 진단이 되고, 아이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각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들이 뭐 50점, 60점, 70점 이렇게 자기 점수를 정확히 내는 사람들은 그래도 건강한 부모입니다. 근데 내가 부모로 살아가면서 내가 몇 점인지 도대체 가늠이 안 된다. 자기 평가가 안 된 것이죠. 자, 가족 관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족 관계라는데 제가 다른 사진이 아니라 무덤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무덤에 갇힌 이 죽은 이 사람들조차도 그 육신을 죽었지만 이들의 생각과 어떤 살아오던 삶의 패턴은 사라졌을까요?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 있습니다. 정서와 감정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유전됩니다. 가족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어릴 때부터 같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부모가 가졌던 감정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보면 자기 자신이 성격을 진단해 보면요, 내가 다혈질인지 아니면은 뭐 슬픔이 많은지 외로운지 분노를 잘 내는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감정들을 가만 살펴보면 부모에게서 받은 것들입니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주진 않았죠. 주진 않았지만 나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통 몸의 질병이 유전이 되는데 보통 정서, 감정이 유전된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도 보통 아이들이 질병이 걸렸을 때는 아버지도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 너도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빨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 감정의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은 온전하게 그 자녀의 문제로 치부해버리죠. 제 강의 목차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자녀 정체성의 이해, 자녀 발달 과정 이해, 엮이는 가정에 대한 이해, 자녀의 성장을 위한 부모 역할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강의가 2시간짜리 강의인데 40분을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 전달이 조금 심리적인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배제되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 정체성 이해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상담을 하는 아이들이 보통 우울증, 분노, 아버지를 뭐 폭력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칼을 드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런 이제 정신과 치료받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보통 제가 예전에는 10대 아이들 만나다 지금은 20대, 30대, 뭐 50대까지도 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30살 정도 아이들을 만나보면 그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이 화면에 보이는 그 거울에 비치는 아기처럼 어릴 때 어느 시점에 상처받은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트라우마 이런 단어 썼을 때는 성장이 그 시기에 멈췄다고 보면 됩니다. 심리적인 성장이죠. 육체는 몸은 뭐 170, 180 됐지만 그 아이의 쓰는 언어나 행동을 보면
그 아이가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진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그 톰테이토라는 식물을 여러분들은 아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게 좀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코에스에서 전시회를 갔는데 이 식물이 있어서 신기해서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위에는 토마토가 열렸죠. 밑에는 감자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토마토와 포테이토를 합성해서 홈테이토라는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정체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토마토가 많이 열리는 게 좋을까요? 감자가 많이 열리는 게 좋을까요? 이게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죠? 보통 이 나무 입장에서 보면요. 분명히 감자가 아이들 입장으로 제가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 아이는 감자로 태어났습니다. 감자로 태어났는데 부모는 토마토로 키우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주입식으로 강요하거나 어떤 부모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의지도 아니에요.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죠. 그래서 학원이 됐건 뭐 악기를 다루건 뭐 운동을 하건 모든 것들이 대부분 부모가 조정해서 하는 토마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정체성 혼란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녀는 감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토마토를 키우고 있죠. 그럼 아이는 본질이 감자예요. 근데 외부적으로 키워진 것은 토마토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혼란한 상태로 자란다는 것이죠. 근데 이 혼란함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녀의 결정적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도 때가 있다고 하죠. 배우면 때가 있고요. 근데 때가 있다고 하지만 그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회복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는 어느 인생에서 그 짧은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그걸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옆에 있는 엄마가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시기라는 이 책에 보면 빨간 글씨 써 있죠. 3세에서 7세 내 아이의 인성과 공부력을 키우는 시간이라고 했죠. 이런 어떤 그 시기마다 제대로 먹힐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결정적 시기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듣던 이야기입니다. 늑대소년 아시죠?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같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결정적 시기에 대한 관한 예화입니다. 19세기 초 프랑스 시골에서 발견된 빅터라는 12살의 소년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동물과 같이 살다가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 구제불능이라고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때 이타드 박사라는 분이 이 아이는 백치가 아니고 언어 훈련을 시키면 충분히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집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아이는 언어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빅터가 지체 장애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12살까지의 언어 습득을 못한 것은 언어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바로 이때까지라는 것이죠. 사춘기를 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하면은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의 중심이 어디 몇 살, 어느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대화가 되나요? 대화는 안 돼요. 보통 인생의 중심이 몇 살이냐면 보통 40살, 지금 100세시다 보니까 40대를 보통 인생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육체적인 나이는 40대가 맞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쨌든 우리 육체의 삶에 더 길어지면 50대, 60대도 맞겠죠. 근데 정서적으로 말하면 이 사춘기가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녀 양육에서 핵심 시기가 바로 이 사춘기입니다. 400년 전 섹스피어가 겨울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살과 23살이라는 나이 사이에 세월이 없었으면 좋겠네. 노인들에게 욕지거리를 내뱉거나 훔치고 싸움박질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벌써 400년 전에도 벌써 이 청소년기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2500년 전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반발하며 스승을 괴롭히는 성향이 짙은 이들. 결국은 이 이야기가 다 사춘기 이야기입니다. 사춘기의 단어만 없었지 똑같이 사춘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일반적으로 부모를 키우고 있는 아이들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사춘기 이야기라면 지겹다고 합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죠. 이 시기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사춘기는요. 사춘기에 덧붙이면 자아가 자신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 독립군인데 아이들이 그 사춘기가 되면요. 이미 심리적으로 독립할 의지가 생깁니다.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테스토스테론 이런 호르몬이 비 오듯이 쏟아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중학교 정도 되면 약간 생각은 거의 성인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아 존중감을 다루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생기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 자존감은 몇 살에 생기나 여기에서 제가 언급하고 있죠. 자존감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타고나지 않습니다. 보통 2, 3세경에 발달이 시작되고요. 5세 전후에서 어느 정도 형성됩니다. 그래서 5세, 8세에 뚜렷이 잡는데 가장 중요한 건 환경과 부모 역할입니다. 부모나 교사, 또래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존감이 형성되는데요. 부모 역할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릴 때 이때 자존감이 안 생겼다면 평생 자존감 없이 살 수 있냐? 아닙니다. 낮은 자존감도 얼마든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보통 당당합니다. 떳떳하죠. 책임 전가하지 않고요.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좋아합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자기 힘이 없는 사람들이 타인 비방을 많이 하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토론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의 강점뿐 아니라 단점까지 받아들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강점은 받아들이지만 단점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좋다는 것이죠. 자, 분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리학에 쓰는 언어인데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족 구성원 각자가 가족 전체를 누르는 압력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분리하여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갖는 것. 여기 보면은 압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가정에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압박하는 부모도 있고요. 강요하는 부모도 있고요. 또 폭력하는 부모도 있죠. 이런 가운데서 아이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지켜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 가정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다고 하죠. 자기 이렇게 평생 못 살겠다고. 집을 가출하지 않고 그 폭력적인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한테 비난을 받으면서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삶의 목적을 가진 거고요. 자기 가치가 있는데 이 아이가 바로
자아 분화가 잘 된 아이입니다. 자, 자녀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릭슨은요, 심리적 사회적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눴습니다. 이 표를 보고 사람을 진단하면 대부분 다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성인들을 바라볼 때도 사람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뢰를 못한다. 나는 사람을 못 믿는다. 난 절대 사람 못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심리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어릴 때 0세에서 18 사이에 18개월 사이에 어떤 불신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 보통 많이 울죠. 울면 왜 울까요? 보통 정상적인 부모들은 다 생각을 합니다. 얘가 배고프거나 쌌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예를 들어서요. 엄마가 상처가 굉장히 많던 엄마인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자기가 상처가 많고 어떤 자기 힘이 없는 부모죠. 자존감이 없는 부모죠. 이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 아기가 울어요. 그러면 젖을 먹입니다. 근데 한 2시간 있다 또 우는 거예요. 또 젖을 먹여요. 또 2시간 지나니까 또 먹여요. 울 때마다 젖을 먹인 거죠. 저녁이 됐습니다. 이제 엄마니까 엉덩이를 한번 까보겠죠. 보니까 엄청 싼 거예요. 엉덩이가 빨갛게 짓물르고. 이런 엄마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등신 같은 놈, 쌌으면 쌌다고 말을 하지, 싸고도 처먹기만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이미 아기는 몇 번의 신호를 보냈는데, 그 울음의 의미가 첫 번째는 배고파서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다 싸서 갈아달라고 한 건데, 엄마가 눈치 못 챈 거죠. 이 아이에게 엄마는 신뢰 대상일까요? 불신 대상일까요? 엄마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이 아기는요, 이게 며칠 반복되면 울지 않습니다. 쌌을 땐 울지 않아요. 배고플 때만 울죠. 반복돼서 이제 이 불신이란 아기 무의식 속에 불신이 들어간 거죠. 이 아기가 크면서 18개월에서 3세 사이에 자율성이 생겨야 되는 아이입니다. 조금 수치심도 없어야 되는 아이인데 보면은 그 중요한 타인의 아버지가 들어가고 활동이 배변 활동이라고 그랬죠. 어릴 때 아기가 이렇게 변을 본 거에 대해서 불신을 엄마랑 생겼을 때 아기가 3살까지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합니다. 배변이 마를 때 우물쭈물 하다가 가다가 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아버지가 또 야단치겠죠. 야, 화장실 2발짝 남겨놓고 싼다고. 넌 생각이 있는 애 없는 애. 3살짜리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죠. 이때 이제 자기는 되게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난 창피하다. 나는 자기가 배변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야단을 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3세, 6세 사이에 죄책감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조작 활동을 하고 뭔가 레고를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정리를 잘못하죠. 그러면 야단 또 치죠. 너는 도대체 하는 게 뭐 있냐? 너는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제대로 없어. 이렇게 해서 뭔가 마치 큰 죄를 진 것처럼 죄책감이 들어가고요. 그 사이에 6세에서 12세 사이에, 이제 초등학교 되고, 이때 이제 열등감이 생깁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보통 열등감이 생기고 학교 문제 생기는 애들이요.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12세, 18세면 고등학교 때까지죠. 이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역할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또래 관계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발달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인간의 삶의 8단계는요, 위기 극복 과정인데요. 성장은요, 전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한 단계가 아니라 발달 단계는 늘 자기를 찾아가는 투쟁 과정이고요. 언제든지 어떤 문제점, 아까 1단계에서 문제 생긴 것도 성인이 되어서 고칠 수 있습니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어떤 발달 단계를 거치는데요. 아기들이 아기 때 옹알이 하는 것조차도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 소리를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다 나온 거죠. 사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그때, 중학교 때 사춘기가 온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쌓였던 것들이 이제 터져서 나오는 거죠. 건강하게 자랐던 아이들은 사춘기를 건강하게 보내고요. 세지 않습니다. 근데 사춘기 때 굉장히 폭력적이고 센 아이들은요, 부모가 양육을 저렇게 하고 아이 속에 저런 부정적인 걸 많이 집어넣어줬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엮이는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모와의 애착 경험이 어릴 때 잘못된 경우에 보통 그 아이들이 그 좀 신뢰감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중독이나 또 도박 이런 쪽으로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기에 노출되는 것들을 보면 어릴 때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게 마리오네트라는 인형인데요. 보통 이거는 위에 사람이 조정을 하고 있죠. 이것처럼 우리의 과거는요. 지났지만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무의식으로 남아서요. 우리 현재 상태를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의 특성을 보면요. 보통 의존을 합니다. 동반 의존. 부모들이 아이들을 엮이능이라고 하면 기능을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삼성동 쪽 어디 가다 보면은 제가 잘못 들어갔고 역주행을 하다가 정말 기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가정도 역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은요. 기능을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엄마 역할을 안 하고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고요. 폭력적인 모습이 보이고 이럴 때 어떤 엮이는 가정입니다.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꾸 누구에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요.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것이고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춘기 때 아이들이 반항을 많이 합니다. 이때 아이들을 잘 다루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이것을 부모가 붙잡아 놓으면 안 되거든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성숙되지 않은 부모들이 보면은 심리 상태가 공허하고 외롭고 어떤 자기 문제에 대해서 혼자 해결을 못 하고요. 보통 자녀나 부부관계 문제 있을 때는 자녀를 보통 자기 포로처럼 붙잡고 끌고 가죠. 그래서 보통 부모들이 모범생을 좋아하는데 저는 모범생을 심리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범생도요. 심리적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그렇게 모범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심리 상태까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모범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이 모범생으로 됐을 때 내면에 불안이 많다. 심리적 좌절감이 있다. 이런 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보통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보통 이제 남녀 관계가 됐을 때 너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 애인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 집에 가서 엄마와 여자친구를 살해한 경우가 있었죠. 이렇게 너 없이는 못 산다. 보통 이 정도로 갔을 때는 약간 병리적인 상태로 봐야 됩니다. 보통 의처증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몇 분 고칠 수 있나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처증, 의부증. 보통 의처증, 의부증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이제 제가 의처증 있는 사람도 상담을 해봤고요. 의부증도 상담을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의처증 할 때 의처증은요. 부인을 의심하는 거죠. 왜 의심을 할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 의처증이야. 그까지만 생각하는데요. 의처증은 상대방을 못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의심한다는 것은 뒤돌아보면요.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투사시킨 거죠. 그 의심하고 있는 사람 속에는 불안이 있어요. 내면에 막 불안이 있어요. 어릴 적에 자기가 신뢰도 못 받고 그 불안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투사시켜서 밖으로 쏟아내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기 때문에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요, 엮이는 가정은 반드시 문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목된 문제아라는 이거 상담 용어인데요. 엮이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지목되면 그 아이는 희생양이 됩니다. 보통 집에서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죠. 너만 없으면 집안이 조용한데 어떻게 너 같은 애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왜 너 때문에 가족들이 다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이가 바로 지목된 문제입니다. 가족들은요, 누군가가 화풀이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족 관계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밖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때가 아이가 치유받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족들이 회복할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 최초에 엮이는 가정이 나오는데 아담과 이브 이야기 아시죠? 보통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쨌든 하나님께 쫓겨났다.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되죠. 그때 이제 그 두려움, 비난, 불신, 거절감, 수치심, 이런 여러 가지가 그 가정 안에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거고요. 이 자식들이 둘이 싸우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이런 살인까지 이어지는데 이 모든 감정이 정서적으로 대물림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사회가 지금 역기능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는요, 심리적인 공황 상태입니다.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하 50년 이상이 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잃은 자식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이 경험한 것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똑같이 저런 경험을 한 거죠. 51년 6.25 때 이 사진에 보이는 아들이 보통 부모들이 잃고 부모 잃은 고아들입니다. 보통 5살에서 한 7살 사이 아이들이죠. 근데 지금 시기로는 한 70년이 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보통 지금 현재 75세, 77세 이렇게 됐고요. 이 결혼을 조금 일찍 하는 경우는 자녀가 50대, 그 아이들이 20대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아이들이 가졌던 부모 없이 살았던 시간들, 애정 결핍, 이런 결핍된 모습들이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그대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산자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이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는요, 이 사람이 지리학자로 우리에게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면요, 영화 속에서 이 김정호 아버지가 나라에서 준 지도를 가지고 부역을 나가게 되죠. 그래서 높은 산을 지나다가 결국은 눈사태를 맞이했는데 굉장한 폭설 속에서 국가의 지도를 믿고 가다가 결국은 잘못된 지도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고요. 이 김정호가 아버지가 지도 때문에 죽은 거를 알고 한이 맺혀서 평생 죽을 때까지 지도를 만들죠. 이 사람 개인으로서는 이 지도가 한 맺힌 자기 아버지의 한을 풀고자 하는 어떤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뭉크라는 화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이 뭉크라는 화가도요, 어릴 때 5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가 5세 때 사망했고, 누나도요, 15세 때 사망했고요. 누이 동생도 정신병 걸리고, 아버지야 남동생도 어릴 때 모두 죽었습니다. 이 뭉크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린 것은요,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승화시킨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린 시절 가득 찬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이것을 작품 속에서 승화시킨 거죠. 말년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도 보면은 마지막 줄에 보면요. 집에서 홀로 지내며 지칠 줄 모르는 정력으로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 죽음이 임박해서 이렇게 정력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때까지도 어떤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든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 그림도요, 친구랑 함께 거닐다가 저녁 때, 하늘에 맺힌 구름을 보면서, 하늘에 보면서 이것을 핏빛으로 느끼고요, 어떤 이 죽을 것 같은 피로감을 몰려오고, 또 핏덩이처럼 걸려있는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칼처럼 걸려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31세 뭉크의 어떤 자신의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뭉크는 32세 때 사춘기란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여린 아이의 소녀를 그렸고요. 침대에 살짝 걸쳐 있는데요. 침대를 현실이라고 보고요. 뒤에 있는 검은 그림자를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녀의 성장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자, 부모 역할은요, 요즘에 뭐 남녀 평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심리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역할과 엄마 역할은 확연히 다릅니다. 엄마는 사랑을 주는 존재고요. 아버지는 규칙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애착 불안으로 인해서 애착 결핍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찾는 경우도 있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없이 자란 아이들이 어떤 규칙, 사회성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보통 조직 생활에서 되게 거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의 사춘기는 전환의 시기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요. 전환은 보통 바꿔타는 거죠. 사춘기 때는요, 부모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부모의 프로그램대로 살았던 아이들이 이제 자녀들이 이제 내 바퀴로 가겠다는 거죠. 내 바퀴로 갈아 끼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욕구의 재발견,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원형 찾기, 도전, 원형으로 살아가기,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분류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타고난 원형은 천재성입니다. 누구나 의사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과학자가 될 수 없고요. 누구나 축구 선수가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자기가 타고난 것에서 부각을 드러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보면요. 의사의 기질이 가졌다. 그러면은 저는 의료봉사를 많이 따라다니게 합니다. 의사를 많이 만나게 하죠. 과학자의 기질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과천과학관, 천문대, 이런 신비스러운 우주나 과학을 볼 수 있는 곳에 자꾸 데려가서 보여주면 아이들의 천재성, 타고난 원형을 개발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구의 재발견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아이들이 욕구를 드러냅니다. 어릴 때부터. 때로는 분노도 나타나는데요. 저는 분노를 에너지로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분노는 굉장히 불편한 감정으로 생각하지만 분노도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불편할 때 우리가 분노를 하는 거죠. 그게 맞지 않다고.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할 때 보통 분노를 하죠. 자기 힘이 없을 때. 그래서 욕구를 잘 발견해 줘야 되는데요. 분노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건드려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내면에 있는 욕구를
그대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노로 표현했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분노와 우울을 다르게 보는데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분노는 그 성향이 외향적인 사람들이 보통 분노를 많이 내고요. 내향적인 아이들도 가정이나 이렇게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분노를 할 줄 압니다. 근데 보통 내향적인 사람들이 우울 표현을 더 많이 하죠. 보통 분노, 우울은요, 어릴 때 그, 그,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지나쳤을 때 분노로 가면요, 분노가 보통 타인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이게 폭력으로 가고 살인으로 가고요. 이게 우울로 가면요, 우울이 보통 자살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삶의 재평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청소년 시기를 자기 자신을 다르게 다시 표현할 수 있는 시기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이들이 자기가 하던 학업이나 어떤 진로에 대해서 부모에게 자꾸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내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왜 운동을 해야 되냐?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는 부모의 뜻에 따라서 프로그램 따라왔지만 이제는 내가 생각해 보니 이제 지금부터는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자기 삶을 평가하고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야기 잘 들어주면 아이들이 문제 해결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페르소나, 즉 표면적으로 나타났던 자기 가면을 벗고 정확한 자기 표현을 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이 시기는 다른 원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에게 그전까지는 표현 안 하다가 지금부터는, 나는 이게 좋다. 엄마, 나는, 운동을 하고 싶어. 난 게임을 하고 싶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 부모들이,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는데, 조금만 가면 얘가 의사가 될 것 같은 꿈이 생겼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과학자가 된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이 자기다운 것을 찾는 것이고요. 여기서 창조적인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청소년기에 규칙 속에서 잘 생활하는 것을 되게 기뻐하지만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대부분 규칙을 벗어난 아이들인데 사실은 이 아이들을 상담해 주면서 이 아이들이 규칙 속에서 벗어난 것이 이유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요. 그 이유를 찾아줌으로써 아이들이 정당한 자기 표현을 하면서 새로운 진로를 잘 찾는 것을 저는 늘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전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다른 원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아이들이 또 다른 타고난 기질 원형이 보여질 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잘 받도록 해주면 되고요. 또 새로운 원형을 찾는 방법은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여행이나 취미, 그 아이들이 찾고자 하는 그쪽 분야의 독서나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 것을 정말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죠. 자, 제가 심리 상담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의미는 재구성될 수 있다고 했죠.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것이 재구성되고 재해석될 때 과거는요. 그냥 우리가 추억으로 우리가 늘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어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힘들지만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귀로 자녀에게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그 입장에 들어주고요. 그리고 자녀의 마음으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동엽 신부님이 그 무지의 원리라는 책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고.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미래가 불행한 삶을 사는 거고요. 내가 현재 불행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건 내가 불행이 아니라 내가 더 노력해야 될 어떤 나한테 기회라고 생각하면 내가 불행을 허락한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어떤 미래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어떤 발전적인 모습이 올지 큰 기대를 갖고 살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독립군에서 귀한 심리에 대한 강의를 하게 돼서 저는 참 기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혹시라도 자녀 문제나 손자 문제나 가족관계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전문가에게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혼자 고민하지 않고요. 같이 함께 나누면 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잘 해서,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외적 성장을 한다면 심리를 통해서 내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 채팅 들어온 거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김은경 대표님은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저희가 다 중심이 같아요. 이두표 대표님은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셨는데, 우리 거의 매일 아침에 이렇게 우리 심리해가지고서, 올려주시기 때문에 거기 전화번호하고 있으니까요. 전부 직접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질문 직접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자, 이쪽으로 앉으시죠. 자, 질문 직접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부 없으시면 제가 먼저 조금 그 게임 중독 그 해결사이신 것 같은데 게임 중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 1분 정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 중독 협회 회장님이시고 그런데 예, 또 게임 중독이라고 했는데 중독도 하나의 결핍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면 그 중독이라는 중독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 아이 전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본인이 중독된 어떤 게임에 중독돼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현재 그 가족 내에서 자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탈출하는 도구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중독된 아이들 보면 그 내면에 자기 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독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중독을 하나의 내면에 자기 어떤 구조 요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 제 아들도 그렇지만은 그 게임에 너무 중독돼서 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핍이고 그게 자기가 뭔가 SOS를 보내는 거네요. 네, 예. SOS 제가 구조선을 딱 보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안 보내고 있어서 제 책임이에요, 모든 게. 자, 우선 또 카톡 이제 채팅방 올라온 거 하면은 우리 황준호 대표님은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정기 대표님이 할아버지의 역할은 어디다 맞추면 좋을까요? 이렇게 나왔네요. 할아버지의 역할이라기보다 이게 사실은 제가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만약에 폭력적인 가정이 있다면요. 폭력이 3대 가면 정신병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말이 약간 세 보이지만 처음에 만약에 할아버지가 아들을 때렸다고 그럴 때는 뭔가 생각이 때릴 수도 있어요. 너 집에 잘 있어. 아버지가 일하러 가야 되니까 조심시키고 때렸는데 그 맞은 아들은요. 그 상황에 대한 이해는 없어요. 단지 맞은 폭력성만 기억을 합니다. 몸으로 기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성장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는 자식에게 폭력성이 굉장히 쓰여집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몸으로 받은 그대로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의 역할하니까 너무 사실 큰 이야기가 되고요. 그냥
아버지의 역할로 가시면 돼요. 내 아들이 할아버지니까요. 내 손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요. 아들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근데 아들의 모습 속에 내가 하던 모습이 정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들과 이야기 한번 해야죠. 네가 지금 했는 행동 중에는 내가 너한테 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부분은 네가 어릴 때 이런 의미로 했던 거야. 네 아들한테 그 어떤 폭력성이나 말을 심하게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했던 거랑 똑같은데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어릴 때 너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아들이 이해를 하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일단 치유가 돼요. 그러면은 자기 아들에 대한 태도가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과거는 해석되고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현재 우리 3대 간에서 이어지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만약에 안 된다. 우리 부동산 살 때 누구한테 갔어요? 저 부동산 사무소가 사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 중간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심리 전문가를 만날 때도 정말 이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가 진단을 하고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문가의 진단을 잘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진단이 되면 그 치유가 훨씬 빠르죠. 자, 제가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역할 혹은 아버지의 역할은요. 입 닫고 지갑 열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아니요. 방법. 왜냐하면요. 이게 잔소리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 닫고 지갑을 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 수입이 있어야 돼요. 100세까지의 지속적 수입을 제가 하려고 기술 독립군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하시면은 이게 잔소리해가지고 애들이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닌가. 솔선수범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면요. 그 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유항산, 유항심 그 맹자의 얘기가 딱 맞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항산할 수 있는 이런 자기의 어떤 능력을 좀 갖추면 좋겠다. 저는 기술 독립군을 유항산, 유항심에 맞춰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이 최초의 학교라고 하는데 현대적 윤리 의미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선 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소리에 제가 정의를 우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면 잔소리에 대한 정의를 알려줍니다. 잔소리는 나 잘해라고 아주 바른 소리인데 기분 더럽게 들린다. 이게 잔소리입니다. 왜냐면 아이 입장에서 제가 아까 생각을 해보자 그랬죠. 잔소리라는 것은 반복되는 어떤 이야기고요. 잔소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아이와 신뢰감이 형성된 상태에서만 잔소리가 먹힙니다. 아까 교수님도 뭐 지갑을 열면 된다. 그 상태에서 잔소리요? 백발백중 잘 먹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소리라는 개념을 그렇게 정의하면 좋겠고요. 가정이 최초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현대적 윤리 의미 이거 좀 말이 어려운데. 예.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또 한번 예. 얘기를 한번 하시면 아니 좋겠고요. 가정이 최초의 학교라는 것은요. 가정은 일단은 그 안에서 사회성이 다 길러져요. 청소년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성인들의 문제도 요 아까 말씀하신 가정 학교에서 이미 문제됐던 아이들이 나와서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사회 그 기업인들이나 그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언어를 보시면요. 그 사람들의 가족사랑 굉장히 매치가 많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또 질문이 성인도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많은데 고칠 수 있나요? 예,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게임은 사실은 중독이라고 하지만 제가 중독은 어떤 회피, 도피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자기가 왜 게임에 몰입하고 있는지 심리적으로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나는 뭐 때문에 내가 게임하고 있는 거야? 난 게임만 하고 싶은 줄 알아? 나도 돈 벌고 싶다고.
뭔가 자기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 돈 안 벌고 싶어서 이것만 하고 밤새서 하는 줄 아느냐. 나도 하고 싶은 게 어릴 때부터 있었어. 근데 이러이러 사정 때문에 내가 이래서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면서 원망 대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초반에 에릭슨 얘기했죠. 8단계. 발달은요, 어느 단계에서 시작돼도 다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성인이 됐건 노년이 됐건 사람은요, 다 회복하고 중독이 됐건 모든 것은요, 해결하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고 우리가 잘 죽어줘야 우리 자식들이 그 모습 속에서 정서적인 부정적인 영향력이 우리가 해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술논의꾼의 일 중독들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김영인 박사님도 그렇고 전부 일 중독이 많은데 하여튼 그것도 잘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봅니다. 저도 이제 그 국가연구기관에서 17년을 제가 이제 생활했는데요. 그 생활할 때 보면 그 일 중독이 많습니다. 근데 일 중독은요, 왜 일에다 중독이라는 단어를 붙였냐면, 그 일은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일을 중독적으로 그쪽에 비중이 70, 80%가 있다는 얘기는요, 정서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고 자기 개발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중독적인 어떤 일에 대한 몰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심리 상담을 공부하면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10년 동안 저도 몰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너무 중독이라는 것으로 몰아가면 안 되고요. 이 일을 인해서 일에 너무 몰입을 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약간 중독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자기 심리적인 진단과 그런 어떤 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이정기 박사님 말씀드리면서 옆에서 좀 무릎 꿇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무릎 꿇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오병훈 대표님,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세지는 아내를 좀 젊을 때처럼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고 맞추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을까요? 이게 모든 남자의 문제네. 나이 들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나이 들면서 더 감성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에게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문화생활만 하나 거기다 끼워 넣으면 돼요. 여행이라든지 뭐 가까이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영화도 있고 연극도 있고 우리가 좀 안 하던 행동을 조금 개발하면 우리가 좀 더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요? 예. 자, 우리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참여해주신 우리 김은경 회장님, 우리 홍일점으로 참여하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코멘트 클로징 한번 해주세요.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나는 아이를 어떻게 키웠나 그렇게 저도 되돌아봤고요. 늘 부족한 게 많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강의 들으면서 느낀 제가 아들한테 이제 아들이 옆에 있길래 제가 잠시 얘기를 해줬거든요. 자주적으로 키우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무 말리지 않고 가능하면 존중해서 키워주는 게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거고 결국은 사회에 나와서도 자기를 잃지 않고 중심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 엄마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 거가 지금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이 아니었나 강의 들으면서 저도 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 김은경 회장님 마지막 클로징 잘해주셨는데요. 오늘 뵈니까 완전히 너무 아주 부드러운 그 여자이신 것 같아요. 저 남편한테도.
아까 이 예외적인 남편이 굉장히 그 좋은 환경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1시간 다 됐고요. 그 회장님, 저한테도 뭐 한 발언권 하나. 예. 우리 저 짧게. 이정기 박사님 하여간 강의 잘 들었는데요. 우리 이제 기술독립부에서 그 뭐 얼핏 우리 회장님이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학 박사입니다. 근데 우리 이정기 박사님 모처럼 그 심리학 내지는 철학 박사님이 강의를 해주시니까 좋았는데 조금 제 나름대로의 코멘트를 하자면 저는 이제 뭐 할아버지면서 이제 애들 다 했고 손자가 8살 아들, 그러니까 친손자 4살 있는데 지금 일종의 강의 콘텐츠를 만약에 자녀 교육, 그러니까 뭐 학이라 그럴까? 이게 이제 사이언스적인 측면하고 그 아트적인 측면을 엮어서 조금 빅데이터화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인공지능을 불러서 누군가 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뭐 이건 사례는 이런 게 있고 또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녀 교육이라는 거를 제가 볼 때는 부모의 역할, 뭐 조부모의 역할 포함해서 부모의 역할과 기능, 그 역할 속에서의 지금 뭐 입 닥치고 뭐 지갑 여는 것처럼 뭐 그런 거를 포함을 해서 일부 이제 사회교육,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사회에 있는 시간, 지금 또 자녀들은 대부분 이제 가상 환경, 뭐 로블록스나 뭐 이런 데에서 뭐 13시간씩, 16시간씩 이제 또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 그 다음에 뭐 이게 다 이렇게 연계돼서 자녀가 양육되는 뭐 이런 이게 복합 시스템 속에서의 약간의 사례와 연구가 좀 잘 정리되면 제가 말씀하는 어떤 학문적 그다음에 아트적인 체계가 잘 이렇게 좀 종합되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좋은 K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더 이상 코멘트는 이따 제가 카톡방을 오늘 특히나 발표해 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때 좀 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박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